XSFM입니다. I, D, W, K. 지난달에 약속드렸죠. 희망을 이야기해보겠다고요. 어른과 불의 노래에서 누군가가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 말이죠. 2014년 9월 둘째 주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들은 2014년 9월 11일 목요일에 93A회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악플러들의 아버지, 하수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피고 원세훈 씨가 1심 선고가 열린 날입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양대 포털 메인 뉴스란에는 수십 개의 다른 뉴스는 올라와 있는데 원세훈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신 담뱃값 인상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저는 담뱃값은 올라도 되고 오를 만한 때도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세수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제야 담뱃값에 손을 댈 생각을 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나 연전연승하고도 여당이 여론을 심하게 두려워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할 걸 두려워하니까 이기는 거겠죠. 그럴까요? 네. 500원. 뭐? 인상 인정폭 500원. 그 이상이면 씨발 난 인정 못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있는? 뭐 그렇게까지 흡연자 한 사람으로서. 500원 정도면 뭐 오케이. 아까 트윗에서 봤는데. 뭐요? 10년 전에 담배값이 지금 10년 만에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까 트윗에 누가 썼더라고. 자기 대학 다닐 때 복학생 형이 담배값 인상된다는 소리를 듣고 솔 있잖아, 솔. 담배 솔. 그걸 엄청 사재기했대요. 딴 건 다 오르고 솔만 200원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솔만 500원에서 200원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시대 차익을 어마어마하게 손해보았다는. 그래서 그 망연자실한 얼굴을 잊을 수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사재기는 안 하고 또 그 중에 떨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네. 그건 필요하고.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오를 때 얘기는 아니고 그보다 한참 전의 얘기긴 한데, 디스가 700원인가 하던 시절의 이야기긴 한데. 그렇죠. 맞아요. 유명한 얘기였어요. 네. 저는요, 이 페이스북 시대 들어서 젊은 한국인들을 상대로 트래픽을 쫙쫙 끌어당기고 있는,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와 인사이트라는 저널리즘 매체들이 최소한 지금까지는 아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포기, 출처 안 밝히기, 실명 안 넣기 등등 국내 재래 언론이 하는 나쁜 버릇을 다 답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 매체가 아주 좋아하는 글의 패턴 중에 하나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특성 같은 혈액형별 성격론 같은 이제는 유행이 지난 듯 또한 공감 자료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왜들 이렇게 좋아요를 누르나 하고 인사이트라는 인터넷 매체에 들어가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밥맛 없는 사람의 9가지 특성. 그 중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그 몇 가지 특성 이런 글을 올린다가 돼 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을 들어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비꼬는 게 생활이 된 탓에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다. 낯선 사람에게 적대감을 드러낸다. 부러우면 지는 것이니 부럽지 않은 척한다. 어색한 상황이 되면 가짜 웃음으로 무마하려고 한다.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을 보면 세상 물정 모르는 애송이로 치부한다. 이런 밥맛 없는 사람의 특성을 보고 제가 주변의 사람들을 막 떠올려봤어요.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XSFM 책임 프로듀서 유현수입니다. 제 앞에는 누구야? 말을 해야지. 나지 뭘. 나는 밥을 잘만 먹는데 말이야. 저런. 근데 다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네. 어색해지면은 웃음으로 무말. 그게 왜? 그게 왜 밥맛이 없어? 어색한데 정색하거나 뭐 이런 거보다 낫잖아. 존나 어색한데요, 씹새끼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지. 하하하하. 오히려 분위기 메이커가 좋은 건데 왜? 이 어색한 분위기가 누구 탓인지 철저히 짚고 넘어갑시다 이러면서 진상규명하고 갑시다. 그래, 그런 거보다 낫잖아. 왜 그게 왜 나쁜 거야?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읽고 싶어 하는 것과 읽으면 좋은 것은 다르잖아요.
근데 저 페이스북을 뒤덮고 있는 매체들이 사람들이 읽고 싶어 하는 것 위주로 빠르게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다는 게 나쁜 그림인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 코에 붙이면 코걸이잖아요. 이런 얘기는.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그 9가지 그거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 9가지에 드는 행동을. 네. 근데 대부분 내 앞에 앉은 애가 진짜 병신일 때 그런 경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은 네 탓이 아니야 그거. 이 글을 쓴 사람은 나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본 거야. 그러니까 글쓴이가 밥맛이군. 글쓴이 자체가 병신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저는. 그리고 이런 글은요, 쓴 사람이 안 나와. 그렇지. 인사이트 이런 끝나 있어. 출처를 알 수가 없지. 네. 어떤 방식으로 장사를 해도 좋아요. 대신에 자기 직업과 관련된 명예를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반맛 없는 유현실 책임 프로듀서고요. 제 앞에는 긍정적이거나 밝진 않지만 세상 물정은 종종 모르는 이용 상임수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상 물정을 알아야 되나요? 제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만큼 알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 먹고 잘 살기나 하면. 하긴 돈을 못 벌어오는 내 탓도 있지. 간단한 의사소통을 좀 먼저 진행해 봅시다. 간단한 질문과 답. 간단한 의사소통 시간에 트윗이 소개된 분들 중 매주 2분을 랜덤으로 선정. 도서출판 온우주 단편선 14번째 작품 DCDC의 대통령 항문의 사보타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형래 회사 트위터가 갑자기 쪽지를 보내며 그 유형래 회사 트위터면은 그 소니 ATV 네, 말씀하시는 네. 소니아 TV. 네, 소니아 TV에서 갑자기 쪽지를 보내면서 주소, 전화번호, 성함을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맞습니다. 개인정보는 선물 발송 뒤 당연히 폐기됩니다. 그렇습니다. 트위터에서 파크 G 언더바 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모든 기레기들아, 애플 웬간히 깔아. 노혁신 드립 그만치고 국내 업체는 무슨 혁신이 있었냐. 난 진짜 이번에 아이폰 공개되고 네.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이폰의 4인치 화면을 그렇게 좋아하는 안드로이드 유저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 나는. 네, 화면 커졌다고 난리죠. 예. 아니 화면이 작은 게 좋을 수도 있죠. 네. 근데 막 그게 거기에 충격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네. 그 아이폰 국내 상륙 이후에 꾸준히 네. 이렇게 삼성이 이제 세계적인 모바일 기업을 급부상하면서 하드웨어 기업으로 그다음부터 꾸준히 있어왔던 언론 행태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는 분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는 좀 무르익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이게 나오자마자 이번에 보도문을 보면은요 삼성에 써준 것 같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각자 글이 좀 달라요. 이게 언론사들마다 글이 이렇게 다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것은 이 홍보와 광고를 책임지는 영업팀들의 그 언론사 영업팀들의 삼성에 대한 충성 서약이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저희 이런 기사 씁니다. 저 아이폰 나오고 나서 해외 트위터하고 그 외국인들 팔로우한 외국인들이나 이런 반응하고 네. 국내 반응들을 이렇게 좀 같이 봤거든요. 네. 네. 해외에도 아이폰 새로 나온 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예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막 배신감 느껴서 분노를 표출하는 거였죠. 부들부들. 네. 사자성어로. 나는 이번에 나온 아이폰이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들어하는 호객 중심들이 있다니 이러면서 막 분노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유독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왜 화를 내지? 진짜 대한민국에 사랑과 이해가 부족해서 큰일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 이게 제가 무슨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게 이런 이슈에 있어서 네. 내가 다수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가 우월한 편에 있기를. 그러니까. 근데 우월하다는 게 다른 사람의 공감을 통해서 나의 우월성이 확인되는 거거든요. 네. 결국 다수이고 주류 쪽에 속해 있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냥 외로워서 그래. 그러니까 근데 온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이 외로움도가 높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소수 비주류 이런 걸 그냥 충돌할 경우에는 밟아주는 경우도 있죠. 주류가 비주류를.
그런데 굳이 충돌하지 않아도 굳이 찾아가서 밟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방법은 없는데 그 춘심앱이랑 트위터에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었어. 그 조금 연관된 얘기인데 춘심앱이가 어느 트윗에 그러더라고요. 오랜만에 지금 한국에 들어왔는데 계속 미국에 있다가 내가 몇 개월 만에 6개월인가? 한 몇 개월 만에 들어왔는데 운전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난폭 운전이 심해졌다. 자기가 그냥 개인적으로 피부로 느끼기에 차선 껴들기나 뭐 하이빔이라든지 막 뭐 끼어들고 욕설하고 막 이러는 게 몇 개월 자리 비웠다 한국에 들어왔더니 더 되게 심해진 것 같다. 그냥 개인적 체감에. 그렇게 썼더라고. 근데 신기한 건 내가 딱 그때 그걸 느꼈거든. 나는 이제 운전으로 밥 먹고 사는 놈이다 보니까 주로 도로에 있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나는 주로 피해자라기보단 가해자 입장에 많이 서지 않겠습니까? 시간에 쫓겨가지고 막 끼어들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고백해. 예를 들어서 이제 상도동에서 그 반포로 넘어갈 때 그 끝차선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뒤에서부터 쫙 줄 서면 늦거든. 맞아. 막 앞으로 쭉 빠져나간 다음에 끼어들게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하니 내가 주로 가해자일 텐데도 불구하고 고백하지 마. 나조차도 얘들이 미쳤나 할 정도로 운촉이 많이 난폭해졌어요. 가장 난폭한 사람이 보기에도 사람들이 난폭해졌어. 진짜 심해들어서 요새 왜 이러지? 부쩍 한 2, 3주 그랬거든? 근데 똑같은 거를 춘심이가 느끼는 거야. 그래서 트윗에서 다들 모여가지고 이게 연구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뭐 전수조사를 할 수도 없고 난폭 운전하는 애 내려가지고 왜 그러세요? 물어볼 수도 없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의견이 몇몇 사람들이 같은 걸 느끼기에 그 지금 얘기한 것도 아이폰이 한 5년 전, 7년 전에 지금 어떤 새 모델을 냈다면 죽여라, 화형시켜라 이런 분위기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왜 지금은 왜들 그렇게 증오하는 거야? 아이폰이 나와도 여러분의 집을 공격하러 가지 않습니다. 아이폰이 팀쿡이 막 와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어떤 조그만 사안에도 예민해지고 공격해지지 않아. 공격성을 띠지 않나. 전 신제품이 나왔는데 그런 공격성을 띠려면 콜트사의 신제품이라든가 제너럴 다이나믹스 이런 회사의 신제품을 보고 분노를 해야지. 아니면 정말 실생활에 와닿는 거 있잖아. 그 기계가 아니라 요금 체계. 그러니까. 아니면 도시가스 요금이 어쩌다든가 담배값 인상 이래야 되는데. 그냥 맹뚱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사지 마세요. 근데 아무래도 요새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많이들 화가 나 있다. 어디든 분노를 표출하려고. 근거를 찾기는 연구 방법론이 좀 까마득하긴 한데. 그러게요. 피부로 느끼기엔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만 안 그렇지. 만드는 PD만 안 그렇지. 옆에 앉아있는 이용 수석을 비롯해서, 듣는 사람들은 주로 화가 난다고 말하는 방송을 만드는 주제에. 화만이 되는 사회를 탓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네, 또. 그러게요. 다음 트윗이요. 인성호왕. 인선호왕. 왜 성조를 왜 넣어? 인선황님께서 저는 캘리포니아 산호세 근처의 마운틴뷰에서 청취했었습니다. 산호세면 세너제이죠? 네. 이분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마운틴뷰의 청취자들이 많다는 건 아마도 구글 본사가 있는 마운틴뷰가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마운틴뷰가 캘리포니아만 있는 건 아니죠? 아니, 그리고 캘리포니아에도 수두룩 빽빽하게 많다니까. 그냥 산골 공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치면 섬이 있으면 죽도,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이런 거.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일면, 신촌, 일리, 신촌, 일동, 신촌. 한두 개가 아니면. 중구,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그걸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저희들은 끝까지 확인하지는 못했다.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트리샤이니라는 분께서, 고향 가며 야구 듣다, 암 걸릴 것 같은 기아팬 신랑 덕분에 킹스랜딩으로 정신적 도피성 외유를 떠납니다. 물론 이 문장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신랑분이, 암 발발률이 높은 분이라는 것인지 이게 기아 야구를 보다 보면 암이 걸린 것 같다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이거 고향 가는 길에 듣기 적절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적절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확인한 게 저도 물론 확실한 이것도 수치는 안 됩니다만 주변에 많은 분들의
배우자분들이 네. 시사 문제 관심 없는 사람은 많아도 왕겜 좋아하는 사람 많더라. 이건 확인했네요. 네. 근데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물뚝형이랑 지지난주인가? 공덕동에서 이제 술을 마시다가 네. 이 형이 요새 얼블로의 잉해인가 뭐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얼블로 내가 왕겜 좋아하니까 뭐 내용이 뭔데요? 그랬더니 진짜 재밌더라고. 진짜요? 근데 나는 시즌 4까지 다 보고 나서 들었으니까 네. 재밌는데 그게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뒤에서 1시즌 1편에서 걔가 누구냐 네드 스타크가 금발머리 제레미인가? 걔한테 그런 대사를 치는 게 제이미한테 그런 대사를 치는 게 그런 뒷배경 뭐 이런 걸 들으면 재밌잖아. 근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건 그 자체 온통 스포 덩어리 아니야. 못 본 사람들한테는. 근데 듣는 사람들이 많아? 화 안 내? 왜 스포하냐고? 전 모르겠어요. 그래? 네. 그럼 예. 저한테는 그냥 한낱 국사 수업일 뿐이라. 재밌긴 재밌더만. 네,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라니스터 가문 편에는 방송 전후 해가지고, 명절 소소한 팁들. 네. 주목하십시오. 예, 유용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설날 때도 써먹으실 수 있습니다. 예. 쿠방신님께서, 네. 얼불잉 잘 듣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못 느꼈는데, 옛날 이야기를 듣는 느낌이, 물할배, 발라 모글리스 최대한 늦게 당하세요. 이런 독담은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이게 오래오래 사세요를 뒤집어서 늦게 죽어라. 그러니까 왠지 표현 괜찮은데? 왠지 다이슬로우 같잖아. 사망을 늦추세요. 그러니까 할머니 오래 사세요 이게 아니라 할머니 늦게 돌아가세요. 괜찮은데? 비슷한 말이지만 좀 그렇죠. 네. 아까 제가 안부를 물으면서 무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그렇지. 안녕하시냐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 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와이더 스탠드 365님께서는 사실 얼불잉에서 스포를 당해도 책을 손에 잡을 때쯤에는 이름을 다 잊어버렸을 것으로 추정되니 괜찮습니다. 네. 이것이 제가 뽑은 금주의 가장 공감대이셨습니다. 아, 그래요? 하긴. 근데 책 번역이 워낙 개판이어서 책 보지 말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원서 샘플이 있더라고요. 앞에 한 몇 페이지 정도 샘플이 있는데 뭔 얘기예요? 원서는 남의 나라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물뚱님은 그거 읽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생각을 했다니까? 이렇게 인기가 있는데, 네. 출판한 출판사에서 번역이 그렇게 개판이라는 서평을 다 알 거 아니야? 네. 그럼 제대로 붙여서 제대로 내지 왜? 우리나라의 출판 시장이 그만큼 엉망이란 얘기가 아닐까요? 그런 괜찮은 번역가를 붙일 정도의 시장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네. 맞아요. 슬프다. 그게 뭐 영화 번역이든 저 책 번역이든 네. 정말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인재풀에 보통 빠져 있어요. 잘 못 찾아요. 그걸 찾으려고 노력을 열심히 안 하고 해도 잘 안 나오고. 그리고 되게 시장성 하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난 유사한 건데 미노루 후루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 네. 이나중 탁구부 작가 네. 후속 시리즈 시가테란가 어디까지 나왔더라 납비까지 나오고 그 뒤로는 아예 출판이 안 되죠. 안 팔린다고. 한국에서요? 그러니까 나 같은 고정 팬들이 사실 많거든. 네. 다 사서 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극소수다 보니까 수익이 안 맞아서 아예 수입 자체를 안 해요. 네. 확실히 경기도 안 좋아지고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 게 느껴지는 명절이었습니다. 네. 이 쫓기는 마음에 화마저 이렇게 심하게 날 지경인데 책은 뭐 많이들 사겠습니까? 네. 악순환만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1599에 1599 광고를 듣고 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에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대리운전 스테픈 울프 제뉴인 레터 도서출판 온우주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너럴 레터 XSFM입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에서 알려드리는 대리운전 이용 상식. 대리운전 회사가 광고하는 최저가는 지켜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저가 대리운전 회사는 운전기사님의 이익을 줄여가며 최저가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대리운전 기사는 최저가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현상. 노동자의 마음으로 공감하시면 더 빠르게 대리운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른 선택, 바른 선택. 1599. 기동 취재, 출동, 보고서. 이번 주 저희들 예고해드렸던 대로 어른과 불의 잉해를 지난주에 좀 고생을 시켰으니까 할아버지 할배를 네, 늦게 발라 못 굴려지라는 의미에서 한 주 휴식을 드리고 이번 주에는 지난달에 약속해드렸던 특집 방송입니다. 지난달에 뭐죠? 사채라 그러면 안 되죠? 대부업. 왜냐면 저희 회사들은 사채라고 놀림도 많이 받으니까. 사채라고 놀린 건 너였잖아. 태권브이도 갖다 쓰고. 예. 태권브이 대체 누가 판 거야, 걷다가. 김청기지 뭐. 그거 나중에 태권브이 역사 한번 방송할까? 왜요? 우리 김영배 선생님 네. 그 만화 태권브이 그리신 분이잖아. 네. 만화 가셨지? 야, 김영배 선생님이 옛날에 내가 20대 때 홍대 바에서 술 먹다가 선생님 나중에 나 결혼하면 저 줄에 서주세요. 우리 맞아 줄에는 서주지. 그때까지 살아 계셔야 됩니다. 개새끼야 이런 분인데 이 태권브이 얘기 들으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요? 이 원래는 김청기 감독이 아니었거든. 그 영화 감독이 있어요. 네. 그 양반이 이제 뭐 이렇게 하나 만들자 마징가 제트 같은 거 이렇게 만들었는데 대성공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왜 원소스 멀티 유즈처럼 이걸 가지고 만화책으로도 내자. 네. 그래서 컨택된 게 김영배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양반은 이제 김영배 선생님은 자기 스토리로 캐릭터만 가져다 썼을 뿐 자기 스토리로 이렇게 만화책을 냈는데 그게 또 데이트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제 그 원작 그 소유권 갖고 있는 그 감독이 돌아가셨어요. 급사. 근데 와이프가 갖다 판 거지. 돌아가셨으니까 바깥 양반이 돈이 없어서. 근데 거기 조감독으로 있던 그 밑에 있던 김청기 감독이 헐값에 산 거예요, 판권을. 그래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태권브이 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그 얘기 다 했네. 뭐야, 씨, 다 해버렸네. 그럼 그 특집은 없던 걸로. 네. 태권브이 특집도 얘 타이틀에 넣었죠. 이번 주 출동 보고서 태권브이 이야기였습니다. 수고해주신 기동 취재반장 마사오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어가는 이야기로 지금부터 3시간 동안 마이크로 크레딧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신 아니 마이크로 크레딧은 아니고요. 네.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매크로 크레딧? 아니 마이크로 크레딧은 처망한 저거고. 매시브 크레딧. 네. 그냥 돈 갚지 마라. 돈 갚지 마라. 돈 갚지 마라. 네. 다시 한번 이전제로 설명을 드립니다. 지난달에 저희들이 이거 하나 이야기 딱 그 한 문장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긴 방송을 준비했던 거였습니다. 이렇게나 과도한 빚은 국가가 만들어준 것이다. 내가 만든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지난달에 한참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 편입니다. 마사오 기동 취재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하세요. 지난 반응이 내가 피부에 느끼기 얼마나 좋았냐면 트윗으로 그 피부 참 예민하기도 하다. 재건축이니 뭐니 자동차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취재한 걸 이렇게 방송하면 멘션이 한 2개 와요. 그 관련 멘션이. 진짜요? 네. 그거밖에 안 와요? 네. 많으면 3-4개? 멘션이 와요. 근데 이거 대부업 이걸 했더니 멘션이 한 10몇 개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좋았나 보다? 관심 목말라 해. 아니, 그냥 멘션이 오니까, 난 가만히 있는데 멘션이 오니까. 대꾸는 딱히 안 하지만, 어쨌든, 멘션이 오니까. 딴 때보다 되게 많이 멘션이 오네? 그리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그렇더라고. 근데 아무튼, 그렇게 반응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지난 회에, 이제, 대부업, 그리고 과중한 가계 대출, 이런 거에 대해서 통탄해 마지 않고, 개탄해 마지 않았다면, 그럼 이제는 그거에 대한 솔루션? 아니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어쩌라고? 그렇죠. 어쩌라고. 에 대한 얘기를 해야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UMC가 오케이 하니까
취재를 했죠. 얘기 시작은 상호저축은행으로 한번 첫 단추로 껴볼게요. 상호저축은행? 네. 그러니까 UMC가 지난 방송에서도 나는 상호저축은행의 정체를 모르겠다 아직.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나쁘다는 건 알겠고 본질이 왜곡된 것도 알겠다. 그럼 원래 뭐 해야 되는 것이냐. 네. 그 연원은 개예요, 개. 우리나라 개. 여의 개. 개 모임. 아줌마들 개 모임.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모여서 일정 금액을 부금하고 돈을 내고 그것을 이제 돌아가면서 추첨이나 뭐 당첨으로 이렇게 그렇죠. 몰아주잖아요. 예. 그래서 순서 뒤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개잖아요. 개로 시작한 거예요. 아, 순서는 또 드래프트 픽이군요, 그게. 아, 그렇죠. 개를 해본 적 있어야지. 아, 그러니까 아줌마들 그런 거예요. 개주한테. 네. 그 오야잖아요. 그 개주한테. 언니, 나 이번 달에 돈 많이 들어. 나 좀 앞순위로 빨리 타게 해줘. 그런 거거든요. 근데 1년 동안 12번을 붙는데, 개원들이. 네. 근데 나는 한 번 혹은 두 번만 붙고 그 돈을 먼저 타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럼 급전으로서 빨리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타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늦게 타면 늦게 탈수록 내 돈 다 붙고 그 돈을 나중에 받으니까. 근데 한 어떤 특정 인물들만 계속 먼저 타면 개주가 욕을 먹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걔를 UMC네 집에는 요새 뭐가 있으니까 뭐 UMC 장가 간다고 하니 급전이 필요하니 몰아주자. 예. 먼저 땡겨주자. 예. 또 뭐 다음 달에는 누가 있다 보니 뭐 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어떤 동네 아줌마들의 그 소모임, 그 개. 예. 이거가 규모가 커진 게 무진이라는 겁니다. 무진 회사라고 있어요. 무진 회사? 네. 무진이라는 옛말은 일정한 숫자의 계좌와 돈을 내는 금액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부금을 납입하고 계좌를 추첨 혹은 입찰하여 부금자에게 일정 금액을 주는 제도를 뜻하며 개와도 비슷합니다. 무진 영업을 하는 회사가 무진회사이며 1971년 8월부터는 상호신용금고법이 제정되면서 상호신용금고가 무진을 담당하게 됩니다. 난데없이 상호신용금고가 왜 나타나서 동네 금융을 잡아먹었는가? 잠시 후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사금융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동네 금융. 동네 금융. 네. 근데 이게 이제 양성화돼서 빠진 것이, 개가 발전 성숙한 것이, 네. 새마을금고라든지, 농협, 신협 같은 거, 조합원만을 상대로 하는 것들. 네. 그러면 조합원들한테서 예금을 받고, 그리고 또 저리로 대출도 해주고, 근데 지역 단위로, 아니면 혹은 직업 단위로. 개돈 타는 대신에, 이 저리 대출로 바뀐 거다. 네. 동네에 도는 돈을 몰아줬다가 싼 이자로 갚게 하고. 네. 그런데 이 무진 회사라는 것이 있는데, 네. 그 무진 회사는 일종의 개와 비슷해서 한 계좌마다 부금을 납입시킨 다음에 그 한 계좌마다 추첨, 입찰 뭐 이렇게 부금자에게 일정 금액 급부하는 제도. 어려운 말을 쓰는데. 말은 어려운데 그냥 개하고 비슷한 거죠. 거네. 그냥 개예요. 그러네. 개를 먼저 타면 이게 대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나중에 타면 적금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아줌마들이 하는 것이 커지는 게 이제 서민금융이었던 거죠. 일종의. 개라는 게 참 희한하지. 외국에서는 보기 힘든데 일본은 또 있어. 진짜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에 무진 회사라는 게 생긴 거예요. 네. 그 동네도 방배동이면 방배동, 노고산동이면 노고산동이 아니라 골목길, 동네 아줌마들 열 몇 명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커진 거예요. 커져서 역사적으로는 한국무진, 중앙무진, 대구무진, 한국신흥무진, 고려무진 같은 회사가 있었어요. 이런 개의 형태로 금융을 돌리는. 그런데 우리 개도 개주가 들고 튀면 막 난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네. 동네 여러 집에서 곡소리가 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어맹부의 측근들이. 네, 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한계는 있으나 이제 제도권으로 진입을 못했는데 오일 쇼크가 터진 거예요. 오일 쇼크. 네. 7, 80년대? 70년대 초. 네. 72년도에. 한참 전는 얘기인데. 네. 1차 오일 쇼크. 그러면서 회사들이 다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72년에 8월 3일 날 초법적인 조치가 내려져요. 모든 사채 계약을 동결화해버리고 사채 금리를
연 16.2%로 동결시켰어요. 모든 사채 계약을 동결한다. 네네.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묻지마? 그때는 왜 주식시장 같은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엔. 그렇죠. 80년대에 열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83년도인가? 그때 100으로 시작했거든요. 예, 코스피가? 그걸로 이제 100 기준. 100에서 상대적으로 얼만큼 시장이 커졌느냐잖아요, 그 지표가. 그러니까 88년에 500 넘었다고 막 죽고 막 그랬었는데, 80년대인가? 80년도인가? 80몇 년? 씨발 모르겠다. 어쨌든 그때 보험할 때 배웠는데. 근데 주식시장이란 게 뭐예요? 돈을 조달하는 데거든요. 그렇죠. 그 주식을 삼으로써 돈을 입금하니까 기업에서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돈줄이 마른 거예요. 주식시장은 없고. 그러니까 다 줄도산하게 생겼으니까 정부에서 그 돈 빨리 돌리려고 이자를 동결시킨 거예요. 더 여기서 넘지 마! 그러면서 극약 처방을 한 거예요. 공산당이었지. 정말 초법적이잖아요. 물론 정당 자체는 민주공화당이긴 한데. 예. 근데 양성화를 시킨 거예요. 거대 사채업자들을 상호 신용금고라는 이름으로 양성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개라는 데서 출발한 무진 회사들이 한 개는 있었으나, 그러니까 일반 은행권하고는 다르니까, 국민은행도 무진 회사였어요. 그때 생긴 게 이제 국민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족보로 따지면 사채업자예요, 국민은행이. 개 키운 회사 가지고 사채업자라 그러긴 좀 그렇잖아요. 아무튼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으로. 그렇다면 이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이름에 맞는 업체가 아니었네요. 그렇죠. 양성화된 대부업자들이지. 그렇죠. 그런데 서민금융이라는 말이 예쁘잖아요. 은행권보다는 대출 이자가 높고, 그 대신에 예금 금리도 높고. 그럼 그때부터는 걔랑 완전히 멀어졌네요. 그렇죠. 그 고객이 돈을 맡긴다. 즉 예금을 한다. 예적금을 한다. 그걸 수신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돈을 띠낄 수가 있잖아요. 띠낄 수가 있어요. 신용이 낮은 담보가 없는 소액 대출인데 신용이 낮으니까 부실이 될 수 있잖아요. 리스크가 커지니까 대출 금리가 올라가죠. 그러면 그 은행 자체는, 그 금융 자체는 수익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거기에 예금을 하는 예금 금리도 높겠죠. 리스크가 큰 만큼. 원래 그렇죠. 리스크와 이자 이율은 비례하죠.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금자 보호법 5천만 원까지는 보장해준다. 그죠. 이게 은행 것만 있고 얘네는 없었어요. 그게. 그래서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그러다가 휘청휘청 하고 그때 막 IMF 터지고 다들 상호저축의 금리가 높아서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1, 2%가 어디에요, 서민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상호신용금고에서 돈을 많이 맡겨놨는데 다 자빠지려고 하니까 그걸 공적 자금으로 때려 막은 다음에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니 얘네도 예금자 보호법 안에, 테두리 안에 넣어줬어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온 거니 5천만 원? 그리하여 합법화된 사채업자로 시작했던 그 회사들이 결국은 국가에서 금융권을 제대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공적 자금의 보호마저 받았다. 얘들은 시작이 개이기 때문에 그 상호 신용금고기 때문에 그 신협이나 농협 같은 그런 조합원들 위주로 그 장사하는 그런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지역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 제1저축은행, 솔로몬 제2저축은행 이런 거 들어봤죠. 그 솔로몬은 아니지만 앞에 무슨 저축은행 제1, 제2 그렇죠. 똑같은 회사인데. 그 왜 그러냐면 지역별로 자회사를 두는 거예요. 계열사를 두는 거예요. 같은 회사인데 법적으로 지역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못 두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붙는 거예요. 지점을 더 내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방법을 쓰는 그 거다. 지역에 하나밖에 못 내기 때문에 그걸 넓히려면 따로 또 법인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열사를 이렇게 거느리고. 그런데 이 새끼들이 자 농협 어쨌거나 조합원들이 투표를 해서 사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정치권에서 낙하산으로 꼽긴 하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새마을금고도 그렇고 신용금고도 그렇고 조합원들이 주인이잖아요. 지분도 조합원들 지분이고 그리고 수익도 조합원들 수익이고 장도 투표로 뽑고 조합원 중에 그러니까 조합원 거잖아요. 근데 이 개로 출발해서 무진회사로 커서 72년도에 합법 테두리로 사금융이 들어온 양성화된 이 상호신용금고 즉 상호저축은행은 그냥 개인 거예요.
개인 거라고요? 네. 조합도 없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러시안 캐시 무슨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자기 개인 건데 오너. 그런데 도덕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믿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스템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렇죠. 이 저축은행이 막 그렇게 양성화시켜 되고 나서 PF라고 저번에 얘기했었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네. 그 부동산, 기획부동산 투기. 네. 이 지랄을 떤 거예요. 그래서 급격히 부실화됐고, 내 돈 꽃감빠 먹듯이. 그리고 또 우리 그 MB 정권 때 사마저축인이 막 되게 많았잖아요. 네. 네. 금리가 좀 높다 보니까 예금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근데 그 돈을 편법이나 불법으로 마구 대출해주고. 네. 소액이 필요한 개인들한테 대출을 해준 것이 아니라 뭔가 크게 뭐 땅 투기 같은 거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큰 돈을 맡겨주다가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 자빠진 거죠. 그런데 웃긴 건 그러니까 그러면 개인이 자빠지면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개인 금고처럼 누군가가 썼단 거죠. 그렇죠. 그거 만 개인 금고예요. 쉽게 얘기해서 실제로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 개인이 김포에 사는 박모 씨가 개인 혼자 망했으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여기엔 예금자들이 인질로 꼽혀 있잖아요. 서민들이. 네. 그 사람들이 돈 다 날리게 생겨 가서 막 피켓 들고 난리치고 울고 하잖아요. 내 전 재산 막 저거 할머니도 막 그런 거 봤잖아요. 뉴스에서. 개인 금고로 지가 꽃감 떼먹듯이 해서 지 혼자 망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수많은 예금자들이 작살이 나니 나라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또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지역구 주민들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지역에 하나밖에 없다고. 네. 지역구 구민들이고 그러면 그 주민들은 누구를 뽑아요?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국회의원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금자보호법 안에도 들여놔줬고 더 문제는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덩어리가 커져서 국가적 사태가 되니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거죠. 네. 그래갖고 연명시켜줬고 어찌 보면 예금자 보호법도 마찬가지죠, 뭐.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때 지난회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해서 회생을 시켜놨더니 이제 일본 대부업체들이 와갖고 먹잇감이 되고 공적 자금을 회수하게 됐으니 정부는 좋다고 하고 앉아있고 일본 회사가 들어와서 공적 자금을 다시 돌려주니까. 회수사니까 좋다고 하고 그게 사실은 조산보산데 그 서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건데 네. 그렇죠. 근데 정부는 좋다고 하고 앉아있고 공적 자금 투입했다가 회수율이 좋으니까 역시 네.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하니 공적 자금 돌아오는구나. 그러고 있고 그러면 왜 대부업체에서는 요새 상호저축은행 요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으니까 언급 안 하려고 했는데 상호 신용금고였기 때문에 네. 금고라는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꺼렸는데 이거를 저축은행을 키워주기 위해서 2002년에 네. 상호 신용금고법이 상호 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면서 기존의 상호 신용금고라는 이름이 상호 저축은행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신용금고란 말이 저축은행으로 바뀌었다. 네. 근데 은행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네. 괜히 은행스러운 거야. 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알기 쉬운 동어 반복. 지금 그 신계륜이라든지 뭐 저 학교 어느 거에다 뭐 뇌물 받아갖고 저 국회의원들 5명 구속하네 만에 막 시끄럽잖아요. 예, 예. 그게 서울예술 직업 뭐뭐였는데 네. 학교라는 이름 받았죠. 한 단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네. 학생들이 들어오는 게 다르니까. 네, 그냥 알고 보면 그냥 학원인데. 그죠. 네, 학교란 이름을 주죠. 직업 학원이 아니라 직업 학교. 네. 이렇게 그게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아,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법의 용어에 있어서 글자 몇 개만 바꿔가지고 이 회사들이 떼돈을 들여도 할 수 없는 이미지 쇄신을 도와주었다. 그쵸. 엄청난 게 다른 거예요. 그게 이제 국회에서 뭐 누군가가 발의해서 들어간 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우리나라 생각해보세요. 저축은행. 네. 그러면 다 은행으로 생각하잖아요. 괜히 신뢰가 확 있는 거예요. 신용금고는 신뢰가 별로 없고. 네, 그죠. 신용금고라고 하면 아까도 왠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리스크가 있는데 그 리스크를 지워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은행이라는 말이 그렇죠. 신용금고라고 하면 왠지 시장통에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대부업체들이 네. 지난해에 얘기했듯이 요새 막 저축은행을 사들이고 네. 저축은행화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네. 왜 그럴까? 같은 원리입니까? 은행이라는 이름을 갖고 싶어서?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그 나이브한 건 아니고요. 네. 저금리 자금 조달이 가능해요. 저금리 자금 조달이라는 건 조달이라고 말하면 지들이 어디서 돈을 얻어오는 거니까. 자, 대부업은 저번 시간에 그랬잖아요. 은행에서 돈 빌리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그렇죠. 정답은 대부업체. 그렇죠. 8% 그랬잖아요. 네. 자, 대부업은 여신 전문업체예요. 네. 대출을 해줘요. 네. 러시앤 캐시에 예금하는 사람 봤어요?
없죠. 언젠가 생길까봐 두렵네. 그런데 그게 바로 상호저축은행이에요. 예금을 받잖아요. 수신이 가능하잖아요. 예금이 돼요. 그렇죠. 돈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나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네 저축은행에 돈을 누군가 맡겨요. 고객이. 네. 고객에게 어찌 보면 대출받는 거니까 예금이라는 게. 그럼 받아서 그 이자는 조금 주고 고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나라가 이 일본계 대부업체들한테 너무 잘해줬으니까 오세요 하고 오셨군요 하고 너무 잘해줬으니까 안 그래도 잘해주다 보니까 제1금융권에 지들이 직접 돈을 빌려도 참 유리했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예 저축을 받아. 내가 그 소고기집을 해. 근데 되게 신선하고 싱싱한 마장동 그 도축업자한테서 네. 신선한 도축업자? 그냥 신선한 그런 고기를 생산하는 네. 마장동 도축업체한테서 네. 뭐 10만 원에 한 근씩 사올 수 있어. 그 집은 사장은 신선한데 물건이 안 신선해 뭐 이런. 그런데 내가 아예 내 동생이 도축업자가 돼. 내가 도축업도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냥 직거래로 내가 고기를 바로 싸게가 아니라 그냥 내 고기니까 거기다 팔 수도 있잖아요. 네. 땡큐죠. 확장, 플랫폼 확장. 그러면서 리스크를 줄인다. 그렇죠.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러고서 일반 은행보다 금리는 높고 국가가 이 상법을 만드는 근거는 어느 정도까지의 리스크를 국민에게 지울 것이냐, 그렇죠. 혹은 이 회사가 지고 가도 될 것이냐, 그렇죠. 이런 계산이 중요한데 그렇죠. 그렇다면은 국가에서는 너네들이 상호저축은행이 됐으니까 남들 돈 꿔주는 데에 대한 리스크가 줄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러므로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을 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그거는 우리나라의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는 해법이자 금리를 내리려는 말은 그러게. 은행에서 어떤 사람이 돈을 꿔가지고 3개월 지나가지고 부실채권화 돼가지고 네. 리셀이 계속돼서 저번에 얘기했듯이 막 팔리잖아요. 네. 1000건을 샀는데 그중 한 건만 받아내도 나머지 999건은 버리더라도 돈이 남을 정도로 저렴한 값에 팔고 막 이랬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냐면 소멸된 채권도 거래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소멸된 채권이요? 법적으로 5년 이상이 경과됐잖아요. 채권이 누군가 배째라고 자빠져서 5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걔는 신용불량자가 되겠죠. 네. 그럼 이 채권은 어떻게 되느냐? 5년 후에 소멸이 돼요. 없어져요. 자동 소멸이 돼요. 네. 그런데 그 채권조차 사고 팔려요. 왜요? 왜냐하면 공소시효 있죠. 네. 공소시효를 중지시키지 않는 이상 공소시효는 한번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누구 살해를 했는데 공소시효가 15년이야 20년이야 아무튼 그렇게 지나면 네. 끝이잖아. 네. 얘는 소멸했는데 살리기가 너무 쉬워. 네? 살리기가 너무 쉬워. 예를 들어서 용이가 나한테 100만 원을 껐어요. 어우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용이가 나한테 100만 원을 껐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나서 이게 소멸이 됐어요. 네. 안 갖고 5년을 도망다녔어.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거지. 내 손아귀에서. 근데 어쨌든 5년이 지났어. 네. 공소시효처럼 나는 자유다. 이제 마서 형한테 돈 안 갚아도 된다. 이럴 줄 알았더니 내가 또 5년 있다가 나타났어. 널 어떻게 잡았어. 그래갖고 내가 전화를 해. 네 번호를 알아내서. 야, 저 인간적으로 씨발 100만 원 가지고. 야, 나한테 10,000원만 갚아. 10,000원만. 그랬어 내가. 그랬더니 네가 생각해보니까 이 형은 계속 쫓아다닐 것 같은데 소멸은 됐지만 난 10원 한 장 안 줘도 되지만 이 형이 그래도 억하심정으로 무슨 짓 할지 모르니 오케이 진짜지 형? 형 진짜지 10,000원이면 되지? 그럼 이제 없었던 돈이 되는 거지? 오케이 10,000원 갚을게. 그럼 내가 그걸 딱 녹취를 해요. 10,000원 갚을게. 갚을 의사가 있다. 그래서 소멸이 자동으로 살려져요. 그 일부라도? 네. 그러니까 뭐 100만 원 중에 10,000원만 10원이라도. 이 결과 놀랍다. 10원이라도 내가 갚을게. 그러면은 갚을게 세 글자 때문에. 그러면은 그 채권 전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덤에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때부터 5년이 또 리셋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지난번에는 농노나 노예제 같은 거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중세 시대에도요 죽은 사람들 살려서 노예로 만들진 않아요. 그런 건 뭐 화이트 워커들이 하죠. 근데요, 네크로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심지어 죽은 사람 채권도 거래돼요. 죽은 사람 채권은 어떻게 추심합니까? 상속이 되잖아요.
상속시켜서 그것도 이미 몇 년 지났을 텐데 갚을게 같은 걸 녹음받아가지고 상속하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 어떤 모 의원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어떤 거냐면 내가 그 자녀예요. 네. 내가 자녀인데 그 빚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나서 1년 후 상속할지 포기할지를 결정하는.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아버지한테 그런 상속이 있는지 그 빚이 있는지 몰랐어요. 네. 난 몰랐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 아니면 상속 포기 이게 빚이 더 많으면 네. 상속 예. 자체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빚보다 상속이 더 많으면 당연히 상속하고 상속세 내고 네. 뭐 이렇게 절차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빚이 있는지 몰랐어요. 네. 그러고 나서 상속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어느 날 채권자가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당사자인 은행이 아니라 팔려서 채권 추심업체가 나타나서 돈 내놔 빚 갚어 이래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섭다. 지금은 네. 그런 현재는 그런 상태인데 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받아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이용 얘기했던 거 무섭다 이러니까 법 개정이 내가 인지한 아버지한테 이런 빚이 있었구나 라고 인지한 후로부터 1년 안에 상속할지 포기할지를 결정하는 게 근데 법 개정 추진 중인데 아직 되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즉 지금 이 시점까지는 죽은 사람 채권도 팔린다는 거. 물론 뭐 그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적으로 싸워볼 소지는 많은데 네가 언제 인지했냐라든지 뭐 이런 걸 문서로 남긴다든지 분명히 뭐 문제는 많은데 그 들어주시면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법 정신이 어때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왜 빚을 안 갚아도 되느냐, 이 빚이 어떻게 생겼길래, 혹은 뭐 지금도 부모의 빚 이런 거 얘기해 주셨는데 댓글 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그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건 마사오님이 해야 재밌어. 아 그래요? 감사로. 남의 돈을 썼으면 갚아야지. 딱히 어느 동네 방언인지 모르겠는데도. 근데 이런 그 정체불명 방언이 더 리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체불명 방언을 들어보셨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거를. 내가 예전에 얘기했잖아. 내가 20살 때. 어디 추심 스쿨에서 가르치나 보다. 아니, 내가 20살 때. 숨어서 할 때 말고. 20살 때. 예. 20살 때. 예. 그때. 내가 그때 20살 했나? 근데 아무튼 그때 이제 동네 형의 선배. 예. 동네 형의 아는 형이 조폭 운전수였는데 벤츠를 끌고 왔어요. 네. 지금 생각하면 존나 낡은 벤츠인데 그 조폭 두목 거지. 근데 잠깐 끌고 나올 수 있었나 봐. 그래서 왔는데 뒤에 우리가 타고 와 이게 씨발 벤츠야 막 이러는데 그 양반이 사내 새끼로 태어났어. 벤츠는 타야지. 딱 이러는 건데 뒤에서 앉아서 그 얘기를 듣는데 존나 멋있는 거야. 어쨌거나 85년형 E클래스를 타고 그런 지나가는 낙엽에도 멋있어 보이는 나이. 그렇죠. 20살 때. 근데 어쨌든 이거 중요한 거는 여간에 그 법 정신은 연좌제. 그렇죠. 연좌제도 오케이 할 정도로 법 정신이 비정해야 되겠느냐. 이 정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람 수명보다 채권 수명이 더 긴 거예요. 그런 모양입니다. 네. 뭐 백골징포 이런. 이게 뭐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사람 수명보다 더 길다고 하니까 이게 왜 비합리적인지 알겠네요. 사람이 경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구간, 그 정도 기간을 기대 여명 중에 어느 정도 기간을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국가가 그 시스템을 봐가면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만들어야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마구잡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을 못 졌다는 게 우리의 주장이긴 합니다. 아까부터. 은행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들이 넘기냐면 지들 충당금도 채워야 되고 이렇게 연체율을 맞춰야 될 게 많아요. 뭐 그러니까 제재라는 게 있어요. 저 은행감독원에서 네. 얘들을 그냥 내비두지 않아요. 제1금융권 은행을 풀어주지 않아요. 왜냐면 은행이 자빠지면 나라가 망하니까. 그죠. 취지는 그거예요. 재무 건전성. 그러니까 막 함부로 대출하지 말고 신중하게 재무 건전성을 갖춰라. 네. 이래서 제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법이란 게 참 그렇다. 뭘 하지 말라고 하면 딱
그것만 피해가려고 모두 집중을 하잖아. 88에도 계속 그렇게 얘기해. 그 세상 어디나 그렇잖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다 그런데. 자동차도 중형차들 보면은 뭐 1998cc 이러잖아. 그런 거잖아. 그래서 진짜 그래. 그런데 또 소비자들은 그냥 2000cc 이러고 타는 거고. 준중형은 1599cc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연체율이 일정 이상 넘어가면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연체율 낮추려고 연체 3개월짜리 부실이 딱 발생하면 은행에서는 그냥 털어버려요. 이거는 그냥 실손 처리를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경매를 해요. 경매. 네. 자, 여기 뭐, 부실 채권, 3개월 된 부실 채권이 얼마짜리가 있습니다. 얼마짜리가, 그걸 묶어가지고 경매를 해요. 우리가 무슨 자동차 가끔 이제 지나가다 보는 TV에서 이렇게 자동차 경매하는 중계해주는 것처럼, 몇 년씩 뭘 어떻고, 그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추심업체들이 쭉 둘러앉은 가운데. 그렇죠. 경매를 해요. 그렇죠. 야, 이거 좀 받을만한 건가?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팔려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100만원짜리 채권인데, 뭐, 1000원, 100원에, 샀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원에 샀다고 치면 100만원짜리 100개를 100원에 샀으면 얼마야? 만원인가? 만원. 만원이잖아. 네. 근데 그 중에 100만원짜리 중에 한 건만 터져줘도. 그럼 99건 날려도 난 땡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3만원, 5만원 막 이렇고 그 비율은 천차만별이긴 한데 그리고 또 그 리셀 되는 게 계속 뒤로 갈수록 더 똥값이 되는 건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애들이 매입 채권 추심업체예요. 지난해도 잠깐 나왔는데 매입 채권 추심업체인데 얘들은 그럼 정체가 뭐냐? 대부업체예요. 대부업체의 업태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대부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출 회사가 아니라 채권을 전문적으로 매입해서 전문적으로 추심만 하는. 그러니까 대출은 안 해주고 꿔주는 일은 할 필요 없고 받는 일만 하는 회사. 그렇죠. 그런 업체도 대부업체의 일종이에요. 얘들은 거의 2차 제2금융권 같은 느낌이군요. 그런데 얘들을 우리가 모르죠. 왜? 얘들은 돈 받으러 다니기 때문에 우리한테서 대출을 받으세요라고 광고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러시안 캐시라든지 그러니까 뭐 대출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매에서 그냥 나온 물건들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주소랑 휴대폰 번호 가지고 쫓아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걔들한테 추심을 당해봐야 그 회사 이름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 바닥에 발을 담그지 않으면 존재조차 알 수 없는. 그렇죠. 처음에는 스팸인 줄 알았는데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안 갚은 이게 있긴 있어. 소멸이 됐을지 몰라도. 근데 어느 날 A4 용지 하나가 날라와요. 맞아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무슨 신용정보회사라든지 뭐 이런 거. 서세이 라니스터 신용정보. 뭐 그런 거. 라니스터 신용정보 좋다. 그런 거. 그런 데가 바로 매입채권 추심업체예요. 라니스터에는 반드시 갚으세요. 뭐 이런. 내가 지난달에 강철은행에서 돈 빌리신 적 있죠? 이러면서 지난달에 문자를 받았어요. 실제로 지난달에 문자를 받았어요. 뭐라고요? 지난달에 한 2개월 전에 돈을 안 갚았다고. 되게 위협적인 문자 있잖아요. 너를 어디에 넘겨버리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용 좀 체크하지. 아니, 그러니까 계속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마장동 어디 넘겨? 아니, 그러니까 신용 불량 어떻게 처리되고 무슨 예정입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문장이. 뭐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게 막 날라오는 거야. 그래서 근데 저는 족가는 소리 아니야. 이미 신용불량인 지가 언젠데. 아니, 신용은 아니야. 나 진짜? 7등급인데. 와. 근데 저 전화를 했어요. 어이가 없어. 이게 뭔 어떻게 알아? 내용을 모르겠어서 이게 뭐야? 금액도 없고 그냥 전화 유도하는 건가?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아니 목소리 듣고 싶다. 이런 유도 전화 유도 문자야? KT에 내가 잠깐 옮겨 탄 적 있어요. 몇 년 전에. 핸드폰을? 핸드폰 얘기야, 갑자기? SK로 계속 쓰다가, 잠깐 그때 그 모토로라, 이 레이저 뭐 어쩌고 모델이 있는데? 레이저. 레이저 룩인가 그런 모델이 있어요. 흰색 바탕에 금태 두른 거. 그거 하면서 KT로 잠깐 갔다가, 그 어떻게 해갖고 다시 SK로 왔거든요? 근데 그거 해지하면서, 1,350원을 안 냈다는 거예요. 뭐야? 1,350원이 뭐 연체가 됐는지 어땠는지 그게 지금 한 5, 6년 전인데 근데 난 몰랐지. 그 지금이라도 날라로 줄 수 있지만 5년 동안 뭐 하다가 갑자기 날라온 거예요. 그 1,350원짜리 채권이 계속 팔려가지고 5년 후에 나한테 날라온 거예요. 진짜 날라오지? 얼마 전에 저희 아내한테 그런 문자가 온 거예요.
예전에 다니던 회사 그 사장을 아냐고. 네? 옛날에 다니던 사장을 아냐고. 거기 직원 아니냐고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예전에 다니던 회사 사장이니까 알지. 그러니까 뭐 아는데 회사를 떠났다 이랬는데 그 전화 건 곳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무슨 신용 정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예전 사장분이 그런 돈을 쓰시고 안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벌써 언제적 얘긴데 그렇죠. 그때 부하 직원이었던 사람들한테까지 다 연락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 수명보다 채권 수명이 더 길다. 그러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이건 주위에 되게 흔한 거죠. 그렇군요. 자, 근데 그러면서 1350원도 악착같이 그게 아마 1원에 팔렸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내가 1350원을 주면 아유. 걔는 1349원을 버는 거 아니야. 주식업체는 아니면 무슨 오유 이런데 쓰레기 채권 나눔합니다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야. 네. 1원짜리. 근데 아마 뭐 100분의 1이라고 하면 뭐 103원 뭐 이 정도에 사가지고 10,000원을 받으려고 문자를 보냈겠죠. 예. 그래서 보냈죠. 찡얼거리길래. 아, 돈 줬어요? 네, 보냈어요. 네. 막 울더라고. 그래가지고 통화를 했더니 보낼게요. 예, 알겠습니다. 뭐 그때 기억도 안 나는데. 아마 불쌍한 전략은 이달에 하나도 못 받았어요. 아니 진짜 이러면서? 10몇만 원만 됐어도 네. 아니 KT에 내가 전화를 하든지 확인 좀 하자고 뭐 걸리면 내가 알게 뭐야 그런 거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럴 텐데 1350원인데 문자는 존나 살벌하게 너 이거 안 주면 뭐 이상한 데 처리해버린다 뭐 그런 식으로 보냈는데 막상 통화를 했더니 고객님 그러길래 너무 추워요. 알았어요. 에이씨 막 이러고 보냈는데 네. 어쨌거나 사람들이 이래요. 뭐가요? 채무자들이 이렇게 착해요. 아무것도 일반화. 이게 무슨 저는 옛날에 그 무슨 TV를 보다가 그런 게 있어요. 그 무슨 마약 중독자들 치료하는 곳이었는데 네. 무슨 뭐라고 하나 요양원이라고 하나 뭐 이렇게 재활원 같은 데인데 마약 중독자분께서 마약하는 분들이 모두 착해요. 마음이 약해서 마약을 하는 거라고. 그런 느낌이네 좀. 아니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닌 게 네. 생각을 해봅시다. 네. 채무자의 입장과 속성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네.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그거예요. 뉴스 보면서 이런 거 막 나오면 남의 돈을 썼으면 갚아야지. 다 지금 개인적인 지가 뭐 대출 받아갖고 싶으면 뭐 여자 끼고 술 먹었는지 뭐 방탕한 생활하고 고급 백 사고 차를 바꿨는지 알게 뭐야. 그래서 갚아야지. 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실제로는요, 그런 사람이 있겠죠. 세상에 유영철도 있는 판에, 네? 별로 다 있다. 온갖 또라이가 다 있는 판에. 아이폰 6에 공격받아가지고 크게 상해를 입을 분도 계시겠죠. 없진 않죠. 네. 지나가다가 아이폰 6가 떨어져갖고 머리를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손상되고. 아니, 막 무슨 예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난 아이폰에 상해를 당할 게 분명하다 하면서 그러면 막 분노하고 이런 그래, 거죠. 다시 인벤에 다시 글 올리고. 네.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물론. 그런 사람이 있겠죠. 네. 하지만 그걸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건 상식이잖아요. 원래 일반화 시킬 때는 그걸 일반화 시켜가지고 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할 텐데. 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국가에서 채무 조정에 나선다. 이러면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반응이 도덕적 해이. 네. 네? 돈 써놓고 안 갚아도 된다는 게 이 사회 전반에 퍼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하죠. 우리나라 채무자들이 그렇게 도덕률이 바닥이고 그렇게 걱정스러울 정도면 네. 왜 채권 추심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나오냐고요. 네. 그렇게 뻔뻔한데. 백 사고 매춘한 주제에. 네. 그리고 차 바꾸고 술집 가서 술 먹고 방탕하게 썼던 성향의 새끼가 네. 추심이 들어오면 상식적으로 몰라 씨발 그럼 어쩔 건데 장기 떼려고 이렇게 나가겠지.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하겠냐고요. 자살하는 기사와 도덕적 해이 우려 기사가 동시에 실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므로 저자는 도덕적으로 해이하다 보니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한 것이다라는 말을 언론과 국가와 모피아들이 하고 있는 거군요. 이 자살이 또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우리나라 추심이 합법적 추심이 OECD 다른 국가보다 되게 강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전화도 못 걸어요. 우리나라 전화 잘 진짜요? 전화도 못 걸어요? 네, 우리는 전화 잘 걸잖아요. 일출 일몰 9시 저녁 9시 이것도 있고, 이제서야 겨우 가족이나 다른 친지들한테 전화 못 걸게 하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막 했다고요. 선진화 기법 저번에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쪼우느냐. 그걸 선진화 기법이라고 했잖아요. 이 환경 자체가 지독한 거죠. 그리고 까놓고 얘기해서 배째 내가 그래 돈 갖다 썼어. 필요해서 썼어. 근데 뭐 어쩌라고. 돈 없어. 라고 하는 애들은 자기가 추심업자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를 내보냅니다. 즉 그렇게 배째는 애들은 실제로는 돈과 권력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마도축은행 저 사람들 뭐 그런 것들. 그러면 되게 그런 대부업체에서 빌려주는 금액이 많아야, 그러니까 물론 많이 빌리는 분들도 있지만 그 주력 대출은 몇백 수준 대출 아닌가요? 그렇죠. 소액 대출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주력 대출은 소액 대출인데 개인 소액 대출. 그 몇백 가지고 뭐 유흥을 즐기면 얼마나 즐기겠어요. 그렇죠. 네. 몇 억도 아니고 네. 생활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생활자금은 이게 나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미리 땡겨서 하자면 생활자금은 개인 대출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경고 문구 있죠. 과도한 빚은 뭐 삶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꼭 담배 그 폐암 유발 어쩌고처럼. 그게 지금 문구 하나를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대출해주는 은행 혹은 금융기관에게 대출 함부로 해줬다가는 니네 좆될 수 있다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경고 문구는 소비자가 아니라 대출업자한테 해줘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그러게. 그래서 우리나라 금연 정책도 잘못돼 있는 거죠. 그냥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담배를 피는 놈은 흡연은 누구한테 해롭고 뭐 이런 글씨를 보죠? 그럼 담배 생각이 나요. 담배에서 보던 글자거든요. 그러네. 그 되게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돈 빌려줄 때 못 받을 걸 걱정하잖아요. 근데 뭐 대부업체나 은행 같은 경우는 못 받을 걸 걱정할 게 아니 못 받으면 쟤를 평생 노예처럼 그렇죠. 계속 일시키면서. 아니 그리고 은행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연체율 3개월 그 연체율 조정 일정 이상 높아지면 제재 들어오니까 부실로 턴다고요. 그럴 거면 채무 조정에 나서주지. 그건 이제 나중 결과에 나옵니다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 파산이 되게 쉬워요. 파산 회생 이런 게 되게 쉬워요. 왜? 책임 대출이라는 거거든요. 대출 해준 놈이 막 해줬다는 거예요. 대출을 해준 놈한테 책임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못 갚을 놈한테는 그냥 파산 신청? 오케이, 너 그 서류적으로 파산했어. 그럼 그 리스크는 누가 져요? 대출한 놈한테 지우겠죠. 그걸 책임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잘 돼 있다고요. 우리나라는 개인 회생 파산 진짜 어렵거든요. 영화 변호인에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등기로 영업을 확장하니까 그 법무사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항의하는 거 있잖아요. 변호사가 그 등기 영역까지 넘본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요새는 개인 회생 파산 이걸 가지고 로펌에서 로펌에서 많이 나서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에서 손가락 빨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치열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원 자체가 법원의 마인드가 그쪽으로 경도돼 있어요. 도덕적 해이. 누구의 도덕적 해이? 채무자.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이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파산이 되게 어려워요. 실제로 수급자, 기초 수급자의 파산도 잘 안 시켜줘요. 원인을 법정신의 태도에서 찾으시는군요. 그런데 기가 막힌 노릇인 건 법률사무소든 변호사 로펌이든 무슨 짓을 하냐면 파산에까지 몰렸으면 진짜 돈이 없잖아요. 근데 아이고 돈이 없으세요? 그럼 여기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대부업에 300만 원을 대출 받으세요. 그러면 법원이? 아니 로펌이 아니면 법률사무소가 그래가지고 300만 원을 저희한테 주세요. 대부업체에서 300만 원을 대출 받으라고 소개시켜줘요. 그럼 그거 받았잖아요. 그 돈을 자기네한테 내래요. 자기네 그 수입료로. 그럼 주잖아요, 300만 원을. 그거 어떻게? 그래놓고 지네는 그냥 수입료를 먹는 거죠. 그래놓고 파산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법원은 보수적이라서 안 시켜주잖아요. 그럼 지네 아는 뒷구녕의 어떤 회사에 가라로 취직돼 있는 직원이라고 속이고 월급 명세 이런 거 있잖아요. 가라 서류를 꾸며가지고 내요. 그래갖고 법원에 이렇게 소득증명하고 이렇게 해서 파산 땅. 파산도 돈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한 30%인가 이렇게 갚을 능력이 돼야 되거든요. 원금의 30%는 그래도 그나마 갚는다. 이런 게 있거든요, 기준이.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네요, 좀.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털어주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이게 아까 내가 얘기한 사람 수명보다 채권 수명 이 새끼는 진짜 즐겨. 일본의 사례를 우리가 칭찬했던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왜곡돼 있네요. 그렇죠. 일본은 사람이 소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일본도 똑같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소득이 크게 망가지면 안 된다는 정신 하에서 그 이상 돈을 못 빌려주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돈을 빌려주게 한 다음에 빌려간 사람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한다는 건 그 돈 빌린 사람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죽여가면서 사채업자들이 돈을 벌게 조장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네요. 광고 듣고 나서 더 짜릿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뭔 소리야? 희망을 준대더니. 되게 좋아한다. 1인님 듣고 계시면 화가 나서 칼 맞아, 우리. 가죽이 돼.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XSFM입니다. 바람 불면 상처 날까 걱정하는 그에게 스테픈 울프 아이패드 커버. 저 가방은 진품인데 그래도 그녀가 허전한 이유는? 스테픈 울프 빈티지 사칠백. 스테픈 울프 genuine leather. 다시 돌아왔고요. 저희들은 지금 상황을 설명해 드리자면 의자에서 이 둔부의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 가끔 우리가 이제 엉덩이를 들었다가 내려놓을 때가 있잖아요. 이거 사운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네요. 네, 그거를 하시기 위해서 팔로 이렇게 상체를 들었다가 내려놓는 일에 매우 부들부들 떨고 계신 마사오 기동 지재반장과 함께 그래도 움직이는 건 잘합니다. 차가 해주니까요. 네. 기동이 있지. 그 Y모 언론사. 네. 근데 이렇게 감출 필요 있나? 여기 어딘지? Y모 언론사? 예. 그래서 뭐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 기사가 하나 났는데요. 네. 그 연합뉴스예요. 네. 연합뉴스인데 기사 제목은 분명히 해줘야지. YTN인 줄 알았잖아. 예. 대출 학자금 취업 후 미상환 인원 2년 만에 10배로 급증. 이게 12분 전이 아니구나. 언제야 이게? 언제적 기사야? 네. 9월 11일 기사네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난 회차의 88회에 대한 복습을 좀 해가면서 아직도 희망 얘기를 못 꺼냈고 절망 얘기만 자꾸 드리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갚는 사람이 늘어났다라는 건 경제력이 안 되는 그러니까 청년 실업 문제가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상황을 바라보는. 네. 근데 이 기사에서는 딱 이걸 꼽고 있습니다. 특히 3억 3천만 원이 넘는 증여소득이 있어도 학자금을 내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라는 것을 꼭 집어가지고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네요. 그 채무자의 모럴 해저드가 그 관점이죠. 그러니까 돈을 못 갚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영철 같은 새끼 한 새끼 뽑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가 아니라 이런 새끼도 있다만 하는 거죠. 사람들 되게 많이 열받게 하고 사회를 바꾸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수법이잖아요. 요즘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수법이잖아요. 저 옳은 소리를 하고 있거나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저 어떤 집단들 가운데 저런 쌍놈도 있어. 그러니까 대부분이 쌍놈이지만 돈을 쥐고 있는 우리 쪽이 옳아. 라는 식의 논리 말이죠. 아까 그 3억이 뭐예요? 3억 몇 천만 원? 증여소득. 그러니까 증여소득 3억 몇 천만 원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냐고. 학자금 받은 애들 중에. 3억 3천만 원의 증여소득이 있으면서도 안 갚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사람들도가 아니라. 사람도 있는 것으로. 한 명 있네. 한 명 있다는 얘기죠, 한 명. 예. 그래서 그 학자금 받는 애들이 총 인원이 몇 명인데. 그러니까. 자, 바로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금융연구원에서요. 네. 2013년에 금융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했어요. 저소득의 빚 얻은 사람들. 네. 전수조사를 했어요. 네. 배드뱅크나 파산 면책 등등 이런 걸 해당되는 사람들. 전수조사를 했더니 350만 명입니다. 350만 명? 그렇죠. 그 중에. 거의 한 5%를 넘는데요, 전 국민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소득 금융 취약계층이에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빚 있는 사람들. 그것도 많이. 그것도 그냥도 아니고, 연체를
못해서 신용 불량과 막 변환 끝에 몰린 이런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했더니 그러니까 빚을 감당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들. 그렇죠. 그걸 350만 명이 나왔는데 추리고 추려서 114만 명은 야 이건 누가 봐도 이 사람들 빚 못 갚는다. 재활도 어림없고 이 빚 그대로 뒀다간. 참 다시 생각해도 이용이 해준 얘기는 존나 빡칠만 하긴 하다. 350만 명 중에 3억 있는데 안 갚는 새끼 한 명 없겠나? 근데 그 중에 114만 명은 네. 이거는 그냥 못 갚는다는 판정이 내려진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그 빚 털지 않으면 파산시키지 않으면 네. 답이 없다. 이 채권 계속 살려봤자 무의미하다. 네. 그게 114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털어줘야 된다. 이걸 채무조정 해줘야 된다. 라고 금융위에서 시도를 했어요. 시도를 한다라는 걸 발표했어요. 그 기사가 나오자마자 개인빚 갚아주는 나라라는 동일한 제목으로 개인빚 갚아주는 나라. 나라에서 개인빚을 갚아주는 나라. 그러니까 가로 열고 국가에서 가로 닫고 개인빚 갚아주는 나라.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개인이 빚을 져서 망하게 만들도록 조장한 나라인데. 그렇죠. 근데 언론이 받아서 써준 제 기사 제목은 개인이 이 씨발 개인들이 빚을 안 갚는 나라. 이런 개인빚 갚아주는 대신 갚아주는 나라라는 제목에 같은 제목의 내용이 기사가 일주일 넘게 30여 개가 깔렸어요. 받아 썼겠죠? 30여 개가. 네. 오라카이! 그 중에는 민중의 소리도 있습니다. 아니 이건 뭐 민중의 소리한테 화낼 일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모럴 해저드, 즉 도덕적 해이가 개인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뿌리고 깊냐는 거죠. 아니 돈 없는 사람들한테 그 절실한 사람들한테 그 고리의 빚을 빌려줘가지고 쪽쪽 빨아먹는 게 과연 모럴 해저드인지.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책임 대출이라고 누가 엿먹어야 되느냐는 거죠. 막 대출해주고. 네? 아니 당장 쓸 100만 원이 없어도 대출하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아유, 근데 진짜, 이제 진짜 좀 심하다. 기사에서는 뭐 강력한 채권 주심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만큼 스트레스 많이 받고 빚을 못 갚은 그 개인적 자괴감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데 그런 사람들 보고 도덕적 해이라니. 네. 그러니까 이 프로파간다가 얼마나 무섭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금융위의 그 시도가 싹 들어가 버렸어요. 싹 들어갔다. 그것도 114만 명의 개인 채무 조정에 나서야 된다. 빚 털어줘야 된다라는 연구 결과잖아요. 네. 하겠다라는 계획 발표였고 네. 하자마자 개인빚 갚아주는 나라라는 동일한 제목의 기사가 30여 개가 일주일 넘게 깔렸어요. 거기에는 민중의 소리조차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민중의 소리 개새끼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 모두가 가계대출 문제에 있어서 개인한테 떠넘기고 개인의 책임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그만큼 만연화돼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네. 안정장치로요. 네. 2000년대 초반에 내수 살리겠다고 카드 막 만들어줬잖아요. 그렇죠. 대학생들이든 뭐든 막 만들어줬잖아요. 그랬다가 카드 대란이 일어났죠. 콩을 씹었으니까 콩이 난 거예요. 네. 그게 불감증이죠. 네. 그게 정말 도덕적 해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에 걱정을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해이한 새끼들이 돈을 빌려가면 어떡하지가 아닙니다. 도덕적 해이가 있는 정부가, 도덕적 해이가 있는 회사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면 어떡하지? 못 갚을 사람들한테. 그렇죠. 예. 근데 채권은 사람 수명보다 길어. 그 얘기 10번 해도 모자라지 않나요? 안전장치로요. 그때 카드 대란 일어나서 2003년도에 안전장치로 신용 등급제가 도입됐다고 지난해에 얘기했죠. 네. 자영업 1등급의 대출 한조는 500만 원이에요. 대기업 4등급은 마이너스 2천만 원, 그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2천만 원부터 시작해요. 네. 어이구. 그러니까 1등급은 500이고 4등급은 2천만 원이에요. 자영업은 소득이 불규칙하고 그 대기업 사원은 월급을 받으니까 네. 등급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신용 등급은 왜 하지? 이거를 국가에서 했어야 되는데 내가 몇 천만 원 필요한 자영업자 사장님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1금융권에서 안 되면 은행 쪽에서 안 되면 네. 캐피탈로 안 되면 사채로 가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 들었는데 이 이자란 곧 돈 빌려주는 회사가 지는 리스크니까. 그렇죠. 리스크가 클수록 이자가 늘어난다는 게 쟤네들이 말하는 경제정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거면
리스크가 큰 데에서 빌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 문제. 그러면 신용 등급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거야? 이걸 국가에서 했거나 어떤 공적기관에서 하면 모르겠는데 신용 등급이 그럼 왜 필요한 건데? 도대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네 멋대로인데. 왜 필요한 겁니까? 마케팅이요. 정보 독점. 그러니까 우리 개인정보 유출됐잖아요. 카드사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랬잖아요. 실제로 신용 등급이 써먹는 거라고, 써먹힐 때라고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 기관이나 국가에서 신용 등급을 착착착 나누지 않고 그냥 은행협회에서 그 지네 그 신용 평가 회사에서 고무줄식으로 하다 보니 이거는 있으나 마나한 거고 실제로는 그거를 참고하지도 않을 거야 아마 은행에서는. 이 새끼들은 그냥 정보 독점. 그래서 개인정보를 가지고 틀어지고 마케팅 하는데 주로 쓰죠. 그러니까 얘가 차가 있고 전세를 살고 뭐 자녀가 맺히고 이 삶의 주기에서 이제 이때쯤이면 전세 자금이 필요할 거고 얘 소득이 얼마니까 신용카드는 얼마 할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자 날리고 메일 보내고 이지랄 하는 거죠.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던 거네요. 맞춤 광고. 그렇죠. 근데 그런 광고를 하라고 불법적으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끌어다 준 것 외에는 신용등급은 쓸모가 없다. 없잖아요. 실제로 쓰고 있지 않으니까 제대로. 그렇죠. 진짜 고무줄이거든요. 아니 어떨 때는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은 신용이 올라가고. 네. 그랬더니 그런 줄 알았더니 평생 그런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고 또 신용등급을 내려. 어쩔 땐 뉴스 봤더니 이제 체크카드를 많이 쓰면 신용등급이 올라갑니다. 뭐 그 계획적인 그렇다고 해서 체크카드 많이 썼더니 신용등급 내려갔어. 그렇죠. 신용카드를 뭐 많이 써야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어쩌자는 거야. 자기네 딴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네 딴에는. 지네 딴에는 딱 물어보면. 네. 이거 신용등급 이 기준이라는 게, 야, 이럴 땐 이러고 이러고 저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지 않은 사례, 맞지 않은 사례, 들이밀면서, 그럼 이걸 왜 이래요? 그러면, 그들이, 이용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퇴장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신용등급제는 그렇게 민간에 맡겨고 지네 이익 당사자한테 맡겨서 그렇게 마케팅으로 돌려먹기를 하고 있는다 치자. 네. 치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뭐 신용등급제라든지 그 대출이라든지 지난 회에 이자율 가지고 낮춰주고 어쩌고 저쩌고 도덕적 해이라든지 어쩌고 뭐 모든 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공통적으로. 뭡니까? 정부의 역할. 에이 아니야. 전 찾았어. 뭐? 방조. 그러니까 하긴 묵인이라고 할 수도 있죠. 방조죄. 방조. 네. 방관도 아니고 방조가 맞네요. 뭔가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방조에서 더 나아가 유도. 네. 아니죠.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는 방조나 유도가 아니라 유도일 수도 있겠다. 그 하수인 역할 그리고 적극적 채권자 금융 편에 선 정부. 그렇죠. 얘 모습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거라고. To be continue. 네.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결코 희망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네. 별수 없네. 그러네? 그렇잖아. 뭐야, 그게. 자, 저라도 화나면 안 되는데. 이 답답한 이야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듣고 있을 수 없어서, 내일 다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좀 하루 쉬었다가. 예. 저희도, 화를 누그러뜨리고, 개라도 만나고, 집에 가서 밥이라도 먹어야죠. 예. 내일 이 시간에는, 희망적인 얘기가 나와요? 마무리는, 확실해요? 대빵 희망적인 얘기. 확실해요? 뭐 미소금융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뭐 불법적인 거라. 할인단 가입해라 뭐 이런 거. 아니, 옥장판을 사면 되는 거예요. 사채로 얻은 스트레스 옥장판에 놓으면 싹 다이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건 아니랍니다. 다이아 회원만 되면.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마사오님을 믿어드리기를 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모든 걸 정리해뒀지만 뭔가 아쉬운 그녀의 다이어리. 스테픈 울프 컬러 다이어리. 지갑
집값이 비싸다고 자랑하는 그의 말이 설득력 없어 보인다면 스테픈 울프 클립 포켓 Steppenwolf Genuine Leather.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에서 알려드리는 대리운전 이용 상식. 대리운전 쓰실 때마다 현금 결제와 영수증 처리 불편하셨죠? 1599, 1599 법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별도의 지불 없이 이용하고 월 단위 후불. 세금 계산서 발행과 경비 처리 참 쉬워지겠죠?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아, 내가 1599 칭찬 한번 해야지. 왜요? 실제로 써봤거든. 어때요? 진짜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물뚝형이랑 공덕동에서 술 먹고 네. 이제 대리를 불렀어요. 네. 근데 나는 딴 데는 절대 안 써. 그냥 오로지 그냥 하나만 써. 그날따라 40분이 걸려도 배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차 안에서 40분을 기다려서 술 다 깼는데 결국 배차가 안 됐어요. 네. 돈을 계속 올렸지. 2만 원에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그래야 뭐 3만 원 막 이렇게. 그래서 짜증이 나가지고 한 40분 딱 됐을 때, 아 됐다고. 취소시키고 1599, 1599에 카드가 되나 물어보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네. 광고를 맨날 녹음할 때 들었으니까 생각이 나서 카드 돼요? 그러니까 된대요. 그럼 거기 우리 동네 딱 얘기를 했어요. 5분 만에 배차가 됐어요. 그래갖고 타고 바로 갔어요. 아, 끝? 그럼 좋잖아. 좋았더라. 처음 생각나서 써봤는데 좋더라. 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바꿨어요. 휴대폰에 대리운전이라고 돼 있는 번호를 그 번호를 1599, 1599로 바꿨어요. 아, 물론 그게 1599에 1599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뭐 운일 수도 있고. 아, 나도 모르지. 내가 모르지. 근데 어쨌든 기사님 배차되는 거는 배정되는 거는 타이밍이 또 회사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운일 수도 있고 한데 처음 써봤는데 대만족. 그랬다. 네. 나도 이제 막 광고 서비스를 해주는 성격이 아닌데 실제로 써봤더니 대만족. 그건 그냥 마사오님 말씀 믿어주십시오. 뭐 한다고 해서 뭐 만약에 나한테 쥐뿔도 없는 거 없잖아. 네, 뭐 출연료를 더 줘. 뭐 이런 소리를 하셨다가는 네. 천불을 맞게 드시리라. 야 그렇다고 내가 1599 전화해가지고 저기 사장님 좀 바꿔봐요. 내가 그 아저씨 마사오한테 나 좀 싸게 이러겠냐 설마? 마사오님이 그 워낙 그 독특한 캐릭터여가지고 그 저분의 경험 자체를 일반화하거나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분은 아닌데 진짜 거짓말은 하지 않는 분이에요. 아, 그건 그렇습니다. 네. 진실을 못 들어주게 말씀하실 분이죠. 네. 네. 아, 뭐지? 무슨 얘기 하려 했지? 왜 그래? 더워서 왜 그래? 더워서 못 참겠다. 나가! 더워서 못 참겠다. 더워. 짜증나. 청취자 여러분. 짖지 마. 덥다고. 네, 마사오 기동취재반장이 지금 상의를 탈의한 가운데. 물론 저런 몸매는 우리가 심슨즈에서 종종 봤습니다만. 네, 그렇죠. 네, 더워. 실물로 보고 싶진 않네요. 에어컨을 틀면 이상한 소리가 들어간다고 에어컨을 끄고 하니까 더워 죽겠네. 네. 슬픈 소리를 저희들은 한 2시간 녹음하고요. 그 다음에 슬픈 비주얼을 보면서 네,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뵙기로 하겠습니다. 슬프시다면 슬프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사과만 하고 있을 겨를은 없습니다. 지금 제 눈이 너무 슬퍼가지고요. 내 눈.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상임수석과 유현수의 책임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컨 틀 테니까 빨리 옷 입어. XSFM입니다. I, D, W, K